안녕하십니까. 2016년 2회 고졸검정고시 사회 해설 강의를 맡은 김성태입니다. 이번에 이제 시험 문제를 보면요. 어떻게 나왔는가 이게 조금 쭉 훑어보니까요. 기존이랑 크게 차이는 없었다. 이게 제 평가입니다. 큰 차이는 없었고요. 문제는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어요. 어려운 문제는 전혀 없었고요. 이제 사회 과목에서는 뭐 계속 평이하게 내는 것이 추세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50%의 부분을 한국지리가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른 과목들이 좀 차지하고 있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요즘에 좀 경향 같은 경우는 그 경제 부분이 약간 고난이도 문제가 나오는 추세고요. 여전히 이제 한국지리 부분에서 고난이도 문제가 하나씩 나오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조금 주의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또 그 사회 과목에서 중요한 것 바로 용어죠. 용어를 이제 설명을 주고요. 설명을 주고 그것이 어떤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나요. 혹은 어떤 용어에 대한 뭐 특징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공부하실 때 뭔가 생소한 용어들이 나왔을 때요. 그 용어를 그냥 넘겨듣지 마시고요. 조금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이 용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이제 보시면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설명에 해당하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대사회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사회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인가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전형적인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볼게요. 정신노동과요 지식의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노동이라고 하는 건 서비스업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식이란 말이 나왔죠. 지식이란 말은 다른 말로 정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지식은 정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의 가치가 중요하다. 지식과 정보의 가치가 중요하다.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만 봐도 정보화 사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질문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이다 라고 해 있죠. 그렇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그리고 정보의 가치 증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요. 당연히 정보화 사회다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현대사회의 갈등 양상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공공시와 네모네모시는요. 철도역의 유치로요. 갈등을 빚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철도역을 유치한대요. 철도역은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철도역은요. 좋은 거죠. 철도역이 한번 딱 들어서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역세권이 돼요. 그쵸? 역세권이 되면은요, 그 지역에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이나 이게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요, 당연히 집값이 오르게 되죠. 그래서 철도역이 하나 유치되는 순간에 그 지역의 그 생활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값도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고요. 운이 좋다면은 그 근처에 상가가 들어서면서 상권도 형성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철도역은 서로 유치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시와 네모네모시는요 서로 이거를 유치하고 싶어 갖고요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시설은 우리 지역에다 놔라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핀피 현상입니다. 핀피 현상. 그렇죠? 핀피 현상에 해당하는 거고요. 네, 핀피 현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 동그라미 2개씩 그리고 세모세모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폐기물 처리 시설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유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 쪽으로 가라, 우리 쪽으로 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요, 우리 앞마당에다가는 안 돼 이런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님비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핀피 현상과 님비 현상에 대한 이야기네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부르는 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우리 지역은 안 돼, 아니면 우리 지역으로 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행동을 하다가 싸움을 빚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갈등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답은 1번입니다. 1번. 이런 문제도요, 한 문제씩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존 같은 경우는 이게 핀피냐, 님비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주고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부를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용어,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요, 사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나오면서는 더 중요해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 변동의 요인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화 변동이라고 하는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 변동의 요인, 원인이죠. 그렇죠? 원인. 왜 이런 문화 변동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읽어볼게요. 외부의 다른 사회로부터요, 문화 요소가 유입되었대요. 외부에서요? 외부고 일단 동그라미 딱 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유입되었다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거죠. 그렇죠? 외부에서 들어온 겁니다. 하나 더 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뭘 즐겨 마셔? 커피를 즐겨 마십니다. 그렇죠? 커피라고 되어 있네요. 커피는 어디에서 들어온 거죠? 원래 우리나라 음식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커피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들어온 거죠. 그렇죠? 서유럽 쪽, 미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라고 하셔도 좋고요. 혹은 미국이라고 하셔도 좋죠. 뭐가 됐든지 간에 뭐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 왔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요. 문화 전파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습니다. 전파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가 전파하잖아요. 문화가 전파하면요, 다른 문화와 우리나라가 문화가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요, 문화 접변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전파가 일어나면요, 문화의 접변이 일어납니다. 필연적인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문화 접변이 일어나면서요,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게 되죠. 하나는요, 두 가지 문화가 같이 공존하는 거요. 우리나라의 전통 음료였던 식혜도 있고요. 외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음료인 커피도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사라진 게 아니라 같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공존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하나는 없어지고요. 하나는 남았어요. 한쪽의 문화가 아예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동화 이렇게 불렀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만났는데 전혀 새로운 게 나왔어요. 그렇죠? 햄버거와 김치가 만나서 김치버거가 나왔어요. 그렇죠? 밥이랑 햄버거가 만나서 라이스버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거는 어디에도 없던 기이한 햄버거죠. 그렇죠? 기이한 햄버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동양에밖에 없는 햄버거.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문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했었죠? 문화 접변에 의한 문화 융합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화라든가 혁신이라든가 발명 같은 경우는요, 여기 있는 내용과는 조금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권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권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물어보고 있네요. 전형적인 용어에 대한 문제죠. 그렇죠? 인권이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인 권리다.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거고요. 누가 준 거라 그랬어요? 부모님이 준 거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준 거 아니에요. 누가 준 게 아니라요, 태어나면서부터요, 그냥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자연적으로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권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근대 시민혁명으로 인권의식이 신장되었다. 맞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거를 가져오기까지요, 굉장히 많은 피를 흘렸어요. 우리가 쉽게 얻어낸 것들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이제 그렇게 힘들게 얻어낸 권리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3번이요. 사회 정의보다는요, 국가 권력의 유지를 위한 것이다.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사회 정의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죠? 사회 정의를 위해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가 사회 정의 위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국가는요, 왜 존재하냐면요,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조정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우리 국가 안에서요, 이득이 발생했을 때, 돈이 많이 벌었을 때, 그때 그거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 위에 국가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가도요 인권을 침해할 수 없어요. 인권을 절대 침해할 수 없고요. 기본권은 약간의 제한을 가하더라고요. 그 제한을 할 때 기본권의 기본적인 부분,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결코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요 틀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볼게요. 대부분의 현대 국가는요 인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되어 있네요. 그렇죠? 당연히 맞습니다. 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법 중에서도 가장 상위법,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볼게요. 국민이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래요. 그래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났는데 모두에게 기본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본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생활이 너무 힘든 거죠. 내가 돈이 너무 없어요. 돈이 너무 없어서 기본적인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싶지만 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먹고 싶은 것들, 그 식사를 하루 3끼 정도 식사를 하고 싶은데 하루 한 끼도 먹기 어렵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한테 장애가 있어서 일을 할 수 없다던가. 그런 경우에 최소한의 생활은 누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국가가.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권리인데요. 여기서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사회권이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권에 가까운 내용이다. 그렇죠? 사회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좀 쉽다 그랬어요? 사회권은 사회복지를 좀 생각하시면 좋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회권은 사회복지랑 좀 관련 있는 권리고요. 사람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국가가 그 사람을 끌어올려주는 것, 그 어느 정도 생활을 올려줘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사회권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면요 뒤에 교육받을 권리라고 하는 거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잖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무교육, 그리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노동권이요. 노동권. 내가 일을 할 때 그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우리 사장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요. 제가 그 부당한 대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는 거죠? 국가가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싸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는 것? 국가가 주는 것.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명확하네요. 명확하게 사회권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요. 다음에 해당하는 민주정치의 원리는 이렇게 되어 있죠. 민주정치의 원리 볼게요. 권력의 남용을 막아서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무엇을 막는데요? 권력의 남용을 막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요. 앞쪽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권력의 남용을 막는다. 요거죠. 요거를 포인트로 잡으시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문장이 애매해서요. 하나 더 봐야 될 것 같네요. 밑에 볼게요. 법의 제정은요. 법의 제정은 입법부요. 입법부. 그리고 법의 집행은 행정부. 그러면 뒤에는 뭐 법의 적용 나오겠네요. 그렇죠? 법의 적용은 사법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요. 법률과 관련된 업무를 나누어서 맡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요. 정식 용어로 권력 분립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삼권 분립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좋아요. 너무 하나의 정부기관이 모든 권력을 갖게 되면요. 너무 권력이 집중되게 되고요. 그 권력의 남용을 막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세 가지 부처에서 그것을 각각 나누어서 맡는 것. 그것을 우리가 권력 분립의 원리, 그리고 삼권 분립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다음 몇 번이죠?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도입니다. 국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렇죠? 침해되는 경우에요.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해 줄 것을 청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사실 이 앞쪽만 좀 보셔도요. 청구권이란 거 알 수 있는데요. 그 청구 누구한테 행정 청구 이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누가요? 공권력이요. 공권력이 무엇을요?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요. 이것을 구제해 줄 것을 누구한테 청구한대요? 국가에 청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누가 잘못했다는 게 중요한 거냐면요. 국가가 잘못한 거예요. 국가가 잘못한 상황에서요. 내가 그거에 대한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 피해를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 재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요. 행정부의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이 되겠고요. 4번이 되겠고요. 그러면 민사소송은 어떤 걸까요? 민사소송. 요거는 조금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민사소송은 어떤 걸까요?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요. 그거를 소송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한 것.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과 개인의 관계.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요. 법률이요. 법률. 그렇죠? 법률이 어디에 위배되는가? 입법부에서 정한 법률이요. 어디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 헌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 헌법소원입니다.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법률이 나왔어요. 법률안이 나왔는데 그 법률안이 누가 봐도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을 위배하는 그런 법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이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어디다가 거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거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그게 바로 헌법소원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헌법소원 언제 있었죠? 90년대 후반에요. 90년대 후반에 그 남성들의 군 가산점과 관련해서 헌법소원이 걸렸었고요. 그 헌법소원이 통과가 됐죠. 통과가 돼서 군대 가산점이 사라지게 되었죠. 그렇죠? 그런 것들 이야기 했었을 겁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소송인데요. 이거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요. 이거는 형사법에 형법에 위배되는 무언가를 저질렀을 때요. 이거는 검사가 기소라는 겁니다. 검사가 기소를 해서요. 그 형사재판을 받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어쨌든 4번이었고요. 이런 이제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도요.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심판이 나왔기 때문에요. 나머지도 언젠간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고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볼게요.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를요.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해서요. 신속하게 전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신속하게 전달한다. 여기만 봐도 뭐죠? 언론에 가깝겠네요. 그렇죠? 신문도 언론이고요. 방송도 언론이니까요. 뒤에 좀 더 읽어볼게요. 정책에 대한 해설과 비판을 제공한대요. 해설과 비판 어떤 거 얘기하면 될까요? 사설? 사설이라든가요. 논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쓴다고 하지만 사실 그 기사 안에는 그 신문사의 의도 그리고 기자의 의도 이런 것들이 묻어나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사실은 해설 이런 걸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맞는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론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죠. 주도적인 역할. 언론이 하는 역할은요.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는요. 언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9번이요. 국민이요. 법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요. 법 제도예요. 법 제도에 참여하는데요. 누가 참여해야 돼요? 누가요? 국민이 참여해야 돼요. 그렇죠? 국민이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입법청원 이런 법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청원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입법운동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일단 맞고요. 두 번째, 탄핵소추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탄핵소추에서 이 탄핵의 대상은 누구죠? 탄핵의 대상은 대통령이죠. 대통령.
대통령을 탄핵합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데요. 이 탄핵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주장하면서 이거를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표결을 넘길 수 있는데요. 이 탄핵 소추권은 국회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이거는 국회가 가지는 권리고요. 국회가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요? 네,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네,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쓰는 정책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정감사는 그럼 누구죠? 국정감사도 국회가 하는 거네요. 그렇죠? 국회가 하는 거고요. 네, 국회 바로 입법부가 하는 것이고요. 입법부가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요? 네,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들어갈 수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요. 둘 다 아니고요. 국민참여재판 이거는 맞죠. 그렇죠? 국민참여재판 사법부의 사법부의 판결에요. 국민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감시하고요. 거기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제도가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참여재판도 여러분이 참여하는 입법활동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기업과 리을이 되겠네요.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알맞은 용어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알맞은 용어를 고르시면 돼요. 또 용어 설명이죠. 그렇죠? 용어. 네. 용어 문제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설명해주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계속 여러 개 나왔었죠. 그죠? 볼게요. 한 나라의 거주자와 다른 나라의 거주자 사이에요 이루어지는 국제거래야. 국제거래. 앞에 여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앞에는 사실 안 보셔도 돼요. 국제거래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 이 앞에는 사실 안 보셔도 돼요. 예. 이 앞에 한 내용이요. 국제거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국제거래는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죠.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어떤 거요? 수입과 수출이 되겠죠. 수출. 물론 수입 수출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뭐 외국인의 우리나라 투자, 우리나라의 외국 투자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건 수입과 수출이죠. 수입과 수출. 그래서 어쨌든 국제 거래를 하고 나서요. 외화의 수치와 지급 상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화의 수치, 외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수출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금을 받았어요. 그럼 외화는 돈이거든요. 외국 돈 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수치입니다. 그럼 수치예요. 근데 우리가요. 수입을 했어요. 수입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했어요. 그러면 달러로 지불을 했겠죠. 달러로 지불하게 되면 달러가 우리나라 안에 있던 달러가 외국으로 유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지급입니다. 지급.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말은 되게 어렵게 돼 있는데요. 국제거래, 즉 수입과 수출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득과 지출. 그거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국제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수지 안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경상수지도 있고요. 자본수지도 있고 금융도 있어요. 금융계정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여러 개를 다 합쳐서 외화의 지급과 그리고 그 수치의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제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요거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는 합니다. 그래도요. 국제수지와 관련된 문제도 몇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요. 너무 이렇게 생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해서 지금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지수는 말 그대로 물가와 관련된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문제 나온 적이 없어서 일단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재정정책은 나올 수 있어요. 재정정책은 누가 하는 정책입니까? 누가 하는 정책이죠? 이거는 정부의 정책이요. 네. 이건 정부가 하는 정책이고요. 정부가 무엇을 조절하기 위한 거냐면요. 시중에 있는 돈을 조절하기 위한 거예요. 돈의 양을. 돈이 너무 많으면요. 돈을 줄이고요. 돈이 너무 적으면요. 돈을 풀어버려요. 이런 게 바로 재정정책이고요.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재정정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경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 경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금융정책은 누가 하는 정책이냐면요. 중앙은행에서 하는 정책이요. 네. 중앙은행에서 하는 정책이고요. 중앙은행에서 하는 무슨 정책이요? 경제정책입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가 일어났을 때요. 중앙은행이 하는 정책이고요.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하는 일은 똑같아요. 정부가 하든지 중앙은행을 하든지 간에 재정정책이든 금융정책이든 간에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무엇을 하는 거라고요? 시중에 있는 돈, 통화량, 그 돈의 양을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많으면은요 줄이고요, 적으면은 늘리는 그런 정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 다 경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정책이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하면서도 벌써 여러 번 얘기했죠, 그렇죠? 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점점 경제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지는 편이라 그랬죠, 그죠? 그런 의미에선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외화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낸 다음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런 문제도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를 좀 예고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프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요 조금 친절하게 나오셨어요. 그래프를 주시고 좀 친절하게 내셨다. 저의 개인적인 평가는 이렇습니다. 보면요, 여기에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말도 써 있고요, 그렇죠? 환율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환율을 물어봤죠. 그래서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서 이제 그 환율에 대한 이야기, 이거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화가 많이 들어왔을 때 환율은 어떻게 되고요? 공급이 많아졌을 때는 환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그래프가 나오면서 문제는 더 쉬워졌습니다. 볼게요. 환율인데 수요도 써 있고요, 공급도 써 있어요. 네. 요게 수요 그래프잖아요, 그쵸? 요게 수요 그래프고요, 요게 공급 그래프입니다. 공급 그래프예요. 근데요, 지금은 여기서 수요라고 써주시고 공급이라고 써줬지만요, 이제부터 외우셔야 됩니다. 수요 그래프는 역방향입니다. 네, 이렇게 역방향이에요. 역방향으로.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라고 하는 거죠, 그쵸? 반비례 그래프가 나온다 그러면 수요입니다. 수요. 정비례 그래프가 나왔어요.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고 있으면은 공급이에요. 알겠죠? 지금은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요, 지금이니까 친절하게 내셨죠. 이거 지울 수도 있어요. 이거 지울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이거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1, 2 막 이렇게 돼 있고요, 화살표만 딱 써 있고요, 수요 공급 안 써주실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대비해서요, 미리 알아두고 가세요. 이렇게 하나가 올라갈 때 하나는 줄어드는 이런 반비례 그래프는 수요고요. 예. 하나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이 그래프는 공급입니다. 나중에 써두지 않으셔도 꼭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예. 그런데요, 보니까 여기서 수요가 1이고 2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변했다는 얘기네요. 화살표 방향으로 볼게요. 화살표 방향으로 보면요, 이게 위로 올라갔죠. 이게 위로 올라가고 위쪽 방향으로 이동했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한 거네요, 그렇죠? 수요 1에서 수요 2로 이동한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 왼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렇죠? 수요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요, 증가입니다. 증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요, 감소예요. 감소. 예. 근데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그래서 수요가 어떻게 됐다? 증가했다. 그럼 공급은 어떻게 됐어요? 맞춰보세요. 공급은 어떻게 됐어요? 공급은 그대로죠. 변한 게 없잖아요. 공급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쵸? 공급은 그대로인데 뭐만 늘어난 거예요? 수요만 늘어났죠. 그쵸?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이것도 굉장히 친절하게 주셨어요, 그쵸? 환율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면서요, 환율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올라갔죠? 위로 갔잖아요. 위로 올라갔는데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쵸? 위로 갔으니까 환율은 올라간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요, 뭐는 고정돼 있고 공급은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수요가 늘어났더니 환율이 증가했다. 지금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를 볼게요. 문제에서 외화의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일단 찾으세요. 그러면은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3번밖에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화의 수요가 증가하고요, 환율이 상승했다. 그래프를 보시고요, 그대로 읽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고난이도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걸 보여줄까요? 고난이도 문제가 나오면요, 오히려 이거는 그래프가 없으면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 어려운 문제예요.
외화의 수요가 증가했을 때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셔서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여기서 조금 어렵게 나오면요. 이거 지우면 되죠. 수요 공급을 지워버려요. 네. 그런 다음에 외화의 수요와 공급 상의 그 차이에 따라서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 지워도 돼요. 환율 이런 거 다 지워버리는 거죠. 그렇죠? 뭐가 변했는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프 정보가 이렇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대로 읽기만 하면 되지만 나중에 그래프에 있는 정보를 조금 줄이거나 아예 그래프를 안 줬을 경우에 풀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조금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11번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요. 12번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